세상 모든 이야기에는 저마다의 상처와 비밀이 존재합니다. 여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감춘 한 여자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과연 서로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바꾸고 닫혔던 마음이 기적처럼 열리는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숨죽이고 지켜봐 주십시오. 박서연은 26의 유능한 심리치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친절함 속에서도 서연은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책에 파고들었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탐구심은 그녀를 심리치료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능력과 눈에 띄는 외모는 오히려 그녀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는 상사의 부적절한 접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다시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때 경기도 양평의 한 대저택에서 거액의 연봉을 제안하는 간병인 자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박서연 씨 맞으십니까? 김준수 회장님 댁 비서입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 총수인 김준수 회장. 그가 직접 사람을 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딱딱한 어조로 조건을 읊었습니다. 회장님의 따님인 김아라 양을 24시간 돌보는 일입니다. 숙식은 제공되지만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단 하루의 외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치 감옥 같은 조건이었지만 제시된 연봉은 서연이 병원에서 1년 내내 일해야 만질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낀 서연은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3일 후 아침 8시 정각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낡은 오피스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새로운 삶인지 아니면 새로운 감옥인지 모를 곳으로 향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빛나는 머릿결은 아무렇게나 틀어올려 촌스러운 뿔테 안경 뒤에 숨겼습니다. 몸의 곡선을 드러내지 않는 헐렁한 스웨터와 통이 넓은 바지만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평범함으로 위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갑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회색빛 감옥 안에서 그녀는 타인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랐습니다. 캐리어에 짐을 꾸리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하자고.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말자고. 그렇게 과거의 박서연을 지우고 새로운 간병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차가 양평의 한적한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림 같은 정원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대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풍경에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현관 앞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푸근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 자신을 이 집의 살림을 총괄하는 이정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숙 이모라고 부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아들인 정원사 이현우와 이국적인 외모의 젊은 가정부 항아은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따뜻한 미소로 서연을 맞았지만 개우는 위아래로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경계심과 미묘한 적대감을 읽었습니다.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저택 안에도 보이지 않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저택 안에서 중후한 분위기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서리가 내렸지만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여전히 이 집의 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준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얼굴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내가 김준수요. 지금부터 가은 씨가 방을 안내할 겁니다. 짐 풀고 2시간 뒤에 내 서재로 오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짧은 말을 남기고 다시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우가 서연의 짐을 들고 가은이 마지못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정숙만이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너무 긴장 말아요. 곧 점심시간이니 그때 다시 봅시다. 그 작은 온기에 서연은 간신히 굳어있던 표정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배정된 방은 집의 규모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정원을 향한 커다란 창문과 아늑한 가구들이 놓여 있어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린 서연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회장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묵직한 목소리에 문을 열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고급스러운 목재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전체에 깊이 있는 지성과 차가운 권위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수 회장은 서연을 맞은편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소. 의사로서, 그리고 앞으로 아라를 돌볼 사람으로서 들어주시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깊은 슬픔과 고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회장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비통함이 절절히 배어 있었습니다. 아라가 희귀 혈액 질환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동시에 앓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라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까지. 그는 의사들은 알에게 남은 시간이 1년도 차에 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니오. 다만 내 딸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평온하게 아주 작은 미소라도 지어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은 그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거대한 부와 명성도 늙은 아버지의 절망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기적을 만들 순 없겠지만 아라 양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고용인과 고용주를 넘어선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회장과의 대화가 끝나고 서연은 드디어 아라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라의 방은 온통 어두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무거운 침묵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인형처럼 앉아있는 소녀. 창백한 얼굴과 초점 없는 눈동자. 16살 소녀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정숙이 점심 식사를 담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님, 회장님,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만 있게 해주시겠어요? 두 사람이 나가자 서연은 아라의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아라야. 나는 서연이야. 나는 의사도 간병인도 아니고 그냥 네 친구가 되러 왔어. 아라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떠서 아라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아라는 기계적으로 입을 벌리고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씹고 삼키는 모든 과정이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알아야, 내일은 우리 이 방부터 좀 바꿔보자. 이렇게 예쁜 정원이 있는데 커튼을 치고 있는 건 너무 아깝잖아. 햇살이 들어오면 분명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 순간 아주 찰나였지만 서연은 아라의 텅 빈 눈동자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었을까?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작은 가능성에 모든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서연은 아라를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늦가을의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산책이었습니다. 시간은 정해진 규칙처럼 흘러갔습니다. 아침 식사, 약물 치료와 주사, 정원 산책, 점심 낮잠, 다시 약물 치료, 그리고 저녁. 서연은 하루 종일 아라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아라가 반응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유명한 그림이 담긴 화집을 함께 넘겼습니다. 그것은 대화라기보다는 서연의 끝없는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성문을 향해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심정으로 매일 아라의 마음에 노크했습니다. 언젠가 아주 작은 틈이라도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서연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아라의 상태는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금씩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외국의 한 의학 논문에서 희망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동물을 통한 교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이상하리 많지 어떤 반려동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김 회장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아라 양을 위해 강아지를 한 마리 드리는 건 어떨까요? 김 회장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그는 결국 서연의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며칠 뒤 운전기사인 태호 씨가 하얗고 손뭉치 같은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마루라고 지었습니다. 해맑은 눈을 가진 마루는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서연은 마루를 곧장 아라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아라의 방에 들어선 마루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망설임 없이 휠체어에 앉은 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촉촉한 코를 아라의 무릎 위손에 킁킁 갖다 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빛이, 생명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굳게 닫혔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루가 온 이후로 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라는 여전히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마루가 곁에 있을 때면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라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가 정원사 현우가 마루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현우는 본래 동물을 좋아했고 마루에게 앉아, 기다려 같은 기본적인 명령들을 가르쳤습니다. 마루는 영리하게도 금방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루에게 진정한 주인은 오직 아라뿐인 듯 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늘 아라의 휠체어 옆으로 달려와
그 발치에 얌전히 엎드렸습니다. 서연은 아라의 시선이 마루의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서연에게는 거대한 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유럽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 회장의 큰아들 김도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에 대해 잘 몰랐지만 정숙에게서 몇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련님은 마음이 황금 같아. 동생을 어찌나 아끼는지 도련님이 오면 아라 아가씨 얼굴에 빛이 돈다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개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죠. 할리우드 배우 저리 가라 할 정도라니까요. 능력 있고 매너 좋고 완벽 그 자체죠. 정숙은 혀를 차며 개은을 타박했습니다. 너는 입만 열면 남자 타령이구나. 가서 아가씨 침구나 갈아들여. 개은은 입을 삐죽이며 자리를 떴고 정숙은 서연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올 때만 되면 저 아이가 아주 난리라니까. 헛된 꿈은 꾸지 말아야 할 텐데. 정숙은 서연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느 날 저녁 자신의 방으로 초대해 따뜻한 대추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진 것 없이 홀로 아들 현우를 키우며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공사 현장을 지나던 김 회장의 눈에 띄어 이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자는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나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지. 겉은 차가워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야.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은 이 차가워 보이는 저택 안에 흐르는 따뜻한 인간적인 유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새해를 며칠 앞둔 날 서연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유일한 친구인 나스티였습니다. 서연아, 나 곧 결혼해. 그리고 남편 따라 제주도로 완전히 내려가게 됐어. 떠나기 전에 우리 송별 파티해야지. 갑작스러운 소식에 서연은 서운함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스티는 12월 30일 강남의 한 클럽에서 파티를 할 것이니 꼭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서연은 고민 끝에 김 회장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외출 금지 조항을 어겨야 하는 상황.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어 친구와의 마지막 약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김 회장은 의외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동안 박 선생이 애써준 덕에 아라가 많이 좋아졌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다만 30일 일 저녁 8시까지는 반드시 돌아와야 하오. 예상치 못한 허락에 서연은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주방에서 이 소식을 들은 정숙은 서연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모를 줄 알고 그 안경이랑 헐렁한 옷 속에 뭘 숨기고 있는지 다 알아. 예쁘게 하고 다녀와요. 가끔은 그래도 괜찮아. 서연은 자신의 위장을 꿰뚫어 본 정숙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을 나서려다 말고 돌아와 처음으로 정숙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이모님, 고맙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단 하루뿐인 자유. 그녀는 그날만큼은 회색빛 간병인이 아닌 26의 박서연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잊고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잠시나마 되찾고 싶었습니다. 약속 당일, 서연은 친구 나스티가 운영하는 강남의 의상실을 찾았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인 나스티는 서연을 위해 눈부신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연이 드레스를 입고 나오자 나스티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박서연.
너 오늘 클럽의 모든 남자를 쓰러뜨릴 작정이구나.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그냥 조용히 너랑 얘기하다 올 거야. 남자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그녀의 말에는 과거의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서울의 오피스텔에 들러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설면서도 그리운 자신의 모습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이 가득한 클럽. 오디세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연말의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한 무리의 남자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선배 최민혁이었습니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이, 박서연, 여기서 다 보네? 많이 예뻐졌는데 오늘 밤 오빠랑 좋은 시간 한번 보낼까?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민혁을 데리고 밭 쪽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한테 볼 일 없으시잖아요. 그만 가보세요. 하지만 민혁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서연에게 추근댔고 심지어 억지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그의 손을 뿌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 낮은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손 놓으시죠. 이분 제 일행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바스툴에 앉아 조용히 위스키를 마시던 한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혁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뭐야, 넌 또 어디서 나타난 정의의 사도라도 되시나? 남자는 대답 대신 민혁의 손목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쥐었을 뿐인데 민혁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진 민혁은 마지막 발악처럼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서연의 드레스에 뿌려버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파란 실크 위로 끔찍한 얼룩을 남겼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낯선 남자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이끌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찬물로 닦아내면 얼룩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는 침착했습니다. 서연은 얼룩진 드레스보다 난생 처음 자신을 위해 나서준 이 남자의 행동에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 수 없는 충동에 휩싸인 그녀는 갑자기 남자의 손을 잡고 클럽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저 친구랑 약속이... 당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막 손님을 내려준 택시를 잡아탔고 남자를 옆자리에 끌어당겼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연의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격렬한 감정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것을 터뜨리듯 남자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외로움, 상처, 억울함이 뒤섞인 절박한 입맞춤이었습니다. 남자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나이도 모른 채 서로의 상처를 탐하고 위로했습니다. 그 밤 서연은 회색빛 간병인도 상처 입은 고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뜨거운 욕망을 가진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의 향수 냄새와 구겨진 시트만이 간밤의 열정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허탈함과 함께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룻밤의 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녀는 어차피 다시 마주칠 일 없는 사람이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샤워를 하고 다시 헐렁한 스웨터와 뿔테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화려했던 신데렐라는 사라지고 다시 초라한 간병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저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연말에 찾아온 짧고 강렬한 꿈으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잔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저택에 돌아왔을 때는 정확히 저녁 8시였습니다. 집안은 새해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주친 현우가 수줍게 웃으며 솔방울로 만든 작은 장식품을 건넸습니다. 서연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순수한 마음에 서연은 잠시 어젯밤의 혼란을 잊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화려하게 치장한 개운이 나타나 현우를 쏘아붙였습니다. 이현우 씨, 나한테는 관심도 없더니 저런 잿빛 생쥐한테는 선물을 다 주네. 곧 도련님 오실 텐데 정신 차려요. 평소와 달리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은 씨, 서연 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훨씬 좋은 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흘렀고 서연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 아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곧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식당은 화려한 음식과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회장, 정숙과 현우, 가운, 그리고 서연. 아라도 예쁜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라의 머리를 곱게 빗겨주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 회장이 누군가를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얘들아, 도윤이 왔다. 서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김 회장과 함께 들어온 남자. 김도윤. 그는 바로 어젯밤 서연과 뜨거운 밤을 함께 보냈던 그 낯선 남자였습니다. 서연은 들고 있던 오렌지 주스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촌스러운 안경과 헐렁한 옷을 보고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안경 너머에 그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던 아라가 오빠인 도윤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 바빠.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고 감격했습니다. 모두가 아래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서연은 유령처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김 회장의 아들, 아라의 오빠, 그리고 어젯밤의 그 남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녀가 혼란 속에서 몸을 떨고 있을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박서연 씨,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도윤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서연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당신 맞았군요. 어젯밤 그 사람.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당신이 없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을 다시는 못 볼까봐 두려웠어요.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원칙과 규칙, 두려움과 불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운명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도윤은 우는 서연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요.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들은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을 보며 김 회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해와 함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돌아오고 서연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아라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오빠와 서연의 사이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치료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사지 치료를 재개하고 언어 치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서연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라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회장은 출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라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서연과 아라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루, 아빠, 도윤 오빠, 서연 언니. 아라가 서연을 따라 서툴게 단어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회장은 복도 구석으로 몸을 돌려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주 후 저택에서 작은 의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서연의 옛 스승을 포함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라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행되던 병세가 멈췄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능은 오히려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김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박서연 선생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이건 의술만으로 이뤄낸 기적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선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그리고 그는 서연과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아이를 다시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안개 때문에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가 연착되고 있었습니다. 제법 배가 부른 한 젊은 여인이 옆에 앉은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도윤 씨, 만약 내가 그날 그 클럽에 가지 않았다면 당신은 잿빛 생쥐 같던 나를 보고도 알아봤을까요? 도윤은 아내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의 그 어떤 위장도 당신의 천사 같은 영혼을 가릴 수는 없어. 나는 어떻게든 당신을 알아보고 사랑에 빠졌을 거야. 잠시 후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프라하, 일만 마무리하고 빨리 돌아오자. 아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떠나기 전에 그러더라. 오빠, 서연 언니, 아라, 마루, 기다려. 라고. 우리 없으면 선한 천사들의 원이 완성되지 않잖아. 결국
잿빛으로 자신을 위장했던 서연은 가장 찬란한 세계 사랑을 찾았고, 굳게 닫혔던 아라의 세상은 따뜻한 관심 속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는 값비싼 약이나 치료법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진심 어린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가장 밝은 희망의 빛이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 선한 천사는 어떤 의미인가요?